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말복지 복지인연구소의 김진훈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썩 좋은 강의는 아니겠지만 제가 특강을 꾸준하게 업로드 시키고 있는데 혹시 보시고 계신가요? 네, 특강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올리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여러분들과 코드가 맞는 강사님들이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가 맞는 강사님들의 강의 포함해서 꼭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론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기출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론을 더 공부하려고 그래요. 하나라도 더 봐야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라도 더 봐야지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올가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때이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기출문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그런 훈련은 이제까지 했어야 되는 것이고, 혹 못했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하면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접근해 나가셔야 됩니다.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문제의 패턴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론, 10개의 이론을 공부할 것을 문제의 패턴에 맞춰서 절반 수준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핵심, 요약 정리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과목별 2019년에 실시했던, 2년 전에 실시했던 17회 기출문제와, 그리고 바로 작년에 실시했던 2020년에 실시했던 18회 기출문제, 이렇게 두 편을 시간이 되는 대로 촬영하고 업로드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빨리빨리 업로드 안 된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17회 기출문제를 한번 저와 같이 풀어보시고 또 18회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18회 기출문제에서 17회에 나왔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는 것, 그리고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 그러면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었어야 하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저와 하는 2년차 기출문제만 잘 푸셔도 여러분들의 합격에 적어도 커트라인 이상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면 2017회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문제부터 우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공부조, 또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렇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복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서비스가 맞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부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공공부조 뭐야? 물어보면 전부 다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너무나 잘 얘기하는데 그 다음엔 없어. 네, 그 다음에 의료급여, 그 다음에 긴급 생계비,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공공부조 하면 이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툭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고, 사회보험은 우리가 제정된 연도별 순으로 본다 그러면 산재보험이 63년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다음에 건강보험도 63년, 그리고 국민연금이죠. 네, 국민연금이 73년에 만들어졌다가 8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2007년에 노인 장기요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아동복지법, 복지에서부터 쭉 다양한 것이 사회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공공부조는 누구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냐면 국가와 플러스 지자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국가.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다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 사회보험은 누가 담당하죠? 사회보험은 산재나 건강이나 국민연금이나 오로지 이 공단이 전적으로 담당을 하잖아요. 도에서 여기에 관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한다 그러면 공공부조는 어때요? 지역사회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국가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시설의 운영도 어때?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책임을 지지만 사회보험은 누구만? 국가만 책임을 진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문제 풀어봅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된다. 맞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빠졌어요? 국가가 빠졌죠. 사회서비스는 지방단체만의 책임 아니에요. 누가 빠졌어요? 국가. 여기에서 전적으로랑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죠. 단체가 책임을 진다? 맞아요.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가 아니에요.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으로 시행된다? 많이 들어가서 잘못된 거예요. 4번.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아니죠. 민간이 많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제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권장하겠죠. 권장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아니죠. 사업장 가입자를 보세요. 어떻게 돼요? 누가? 그죠? 고용주, 사용, 또 근로자.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비용을 국가가 전담한다? 아니에요. 국가의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비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그랬는데, 자, 보편주의. 자, 아까 우리가 공공부조 배웠죠. 그리고 사회보험 했죠. 공공부조는 어떤 성격이 있죠? 네, 선별적 성격이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선별하나요? 네, 자산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별하죠.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편적 성향이 있습니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 모형에 의하면 선별적은 뭐라고 얘기하고 보편적은 뭐라고 얘기하죠? 보편적은 제도적이다라는 단어를 윌렌스키와 르보는 쓰고 있죠. 그리고 선별적은 뭐예요? 제도적, 자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시고, 공공부조 아까 다시 해볼까요? 국기법, 의료급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네. 긴급, 생계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강, 산재를 항상 순서대로 합시다. 산재, 건강, 국민연금, 고용, 노인 장기요양. 바로 앞에 우리가 설명했죠. 반복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반복함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의료급여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보편주의에 해당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어디에 있냐면 국기법이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생, 의, 주,
이렇게 나누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이주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생계비도 국기법에 해당되니까 보편주의가 아니에요. 주거급여도 국기법에 해당돼요. 여기 주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면 그래서 아니에요. 주거급여도 국기법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자, 실업급여는 어디 있죠? 맞습니다. 실업급여. 네. 고용보험에 실업급여가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은 보편주의 성향이 있는 정답에 해당되고 기초연금 어디 있죠? 기초연금 여기 있죠? 공공부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전체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느낌 드시죠? 자, 3번.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민간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중진 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인권. 이 인권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들어갔냐 하면 영화 도가니가 나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을까요? 제가 직접 세봤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갔다라는 것. 도가니 영화 사건 이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들어갔다라는 것. 그래서 이해도 맞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하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효율성의 면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틀린 것은 5번에 해당합니다. 자, 4번.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몰라 여기에서 하시면 안 돼요. 반집합주의가 누구 거지? 누가 이러한 반집합주의를 얘기를 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반집합주의는 조지와 윌딩에 의해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지와 윌딩은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반집합주의는 어떠냐?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 단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한다. 공동체, 평등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한다? 위쪽으로 갈수록 자유적인 입장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평등에 가까운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주의를 반대한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 반집합주의가 굳이 뭔지 몰라도 집합주의면 단체, 평등을 얘기하는데 그거에 반대한다? 그런데 아닌 것은 그랬으니 얘가 가장 자유적인 건데 얘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얘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평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둘 다 사회주의가 있으니까.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아랫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수준을 업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느린, 점진적으로
평등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어떤 거냐면 윗사람들을 낮춰서 평등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복지 제공이 아니라 어떤 혁명을 통해서 평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다섯 번째,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 산재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산재의 특징이 있어요. 산재는 업무 기인성과,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서요. 업무 수행성.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중요시하죠. 그런데 2018년에 뭐까지? 출퇴근 재해까지 산재로 포함시키면서 산재의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자, 그러면 출퇴근 재해 일단 포함이 됐으니까 인정 기준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억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문제를 풀 때 기억 무조건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적어도 4번하고 1번은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업무상 질병은 뭐예요? 일을 하다가 그것에 기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 기인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맞네요. 그러면 니은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니은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 얘도 땡. 니은, 얘는 기억이 안 들어갔으니까 땡이고 들어갔어요. 자, 이랬을 때 봐봐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그러면 디귿은 볼 필요가 없어. 얘는 답을 결정할 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리를 먼저 보세요. 장애 등급. 자, 장애 등급은 산재에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장애 등급은 3개의 장애 등급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 1에서 6. 국민연금에 의한, 연금법에 의한 장애 등급 1에서 4. 다음 산재보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애 등급 1에서 14.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면 안 되고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이 어떻게 되죠? 사실상 폐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장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은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눕니다. 국민연금에는 장애 등급이 있어요. 지금은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에서는 여기 보면 장애가 아니라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는 장애 등급이에요. 근데 여기 봤더니 여기는 장애 등급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장애 등급은 뭐에 의한? 국민연금에 의한 등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을은 산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을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디귿도 한번 봐볼까요? 업무상 사고는 뭐예요? 일을 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업무 수행성이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맞습니다. 자, 6번.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평등에 관한 거죠. 평등에는 어떤 평등이 있냐면 수량적 평등, 다른 말로 산술적 평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례적 평등, 다음 기회의 평등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수량적 평등은 어떤 것이냐 하면 결과의 평등이고, 가장 적극적인 평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공공부조의 보충급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일일이 암기해요? 이해를 하셔야죠. 자, 수량적 평등, 산술적 평등은 n분의 1이라고 해요. n분의 1. 자, 그러면 공공부조를 설명해 볼게요. 공공부조의 보충급여. 자, 공공부조의 보충급여는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선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요만큼의 소득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요만큼의 소득이 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는 이만큼만 어떻게 해주죠? 급여를? 맞아요. 차액만 보충해 주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어때요? 훨씬 많은 이만큼 보충해 주죠. 자, 그러면 A는 이만큼 보충받고 B는 이만큼 보충을 받는데 결국 이렇게 보충받고 이만큼 보충받은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어떻게 돼요? 동일해진다라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같아진다라는 것. 그래서 결과의 평등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동수당은 봅시다. 아동수당은 n분의 1이에요. 사가 하나가 있으면 네 사람이면 똑같이 잘 살든 못 살든 n분의 1에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n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아동수당은 모든 사람에게 다 현금 지급을 하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그래서 이렇게 n분의 1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결과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은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지급하고 결과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n분의 1로 지급되어지는 것, 이것이 수량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다라는 거죠. 다음, 비례적 평등은 어때요? 비례적 평등은 비례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바탕으로 그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서 평등하게 지급되는 것을 비례의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보험이 비례적 평등의 대표적인 예인데 공공부조도 여기에 들어와요. 공공부조에 무엇냐 하면 열등 처우의 원칙. 여러분들 여기와 헷갈리면 안 돼요. 수량적 평등은 공공부조의 보충급여. 왜 보충급여가 수량적 평등인지 설명됐죠. 다음, 비례적 평등은 공공부조에서도 열등 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례적 평등은 언제 나왔냐면 1834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다시 개정되면서 개정빈민법, 신빈민법이 나타나면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열등처우의 원칙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공공부조의 열등처우의 원칙은 언제 처음 시작되었다? 개정빈민법, 신빈민법에서 처음 도입이 되는데 열등처우의 원칙이 뭐예요? 일하고 번 사람의 소득과 구빈 혜택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같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같아지면 수량적 평등의 개념이겠지만 누가 더 많아야 된다? 당연히 일해서 생활하고 있는, 스스로 일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더 많아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구빈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보다 일해서 번 사람의 소득보다는 어떻게 해야 한다? 열등해야 된다라는 것이 열등처우의 법칙입니다. 처우를 해주되 열등한 범위 내에서 처우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 일한 사람보다는 못해야 되는 거야. 기여를 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 평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 평등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말 그대로 기회만큼은 줘야 된다. 결과는 어떻게 한다? 결과는 신경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1960년대 어떤 운동이 있었죠? 네, 헤드스타트라는 운동이 있었죠. 빈곤과의 전쟁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는 드림스타트로 갖고 왔는데 드림스타트 또는 헤드스타트가 나오면 기회 평등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보험료, 사회보험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치시고, 드림 스타트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한 것이다. 맞네요. 방금 우리 했어요.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한 것이다. 맞습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공공부조의 급여는 보충급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수량적, 산술적 평등. 둘 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의 결과의 평등을 반영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준다라는 것, 동등한 서비스를 준다라는 것 뭐예요? 결과의 평등이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너무 쉽게 나왔죠?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수량적, 산술적 평등이 결과의 평등이다라는 것. 잘못된 것은 5번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이 시험 문제 17회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습할 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랬죠? 장애연금 있네요. 공공부조 맞아요? 아니에요? 장애연금 여기 봤더니 아니에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제는. 그래서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이고 장애연금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네. 국민연금은 1에서 4등급까지인데 1에서 3등급까지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장애연금이다라는 거. 장애연금은 어디에 있었죠? 네, 산재에 있었죠. 산재보험은 1에서 14등급인데 여기에서 중증은 장애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가 아니네요. 장애인연금 너무 쉽다.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네, 이것도 산재에서 나오는 것이고, 노령연금. 여기에서 이 노령연금은 뭐냐 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노령이 되면 그것을 노령연금이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20년 이상 납입해야 되지 않나요? 20년 이상 납입해서 받는 것을 노령연금 중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 노령연금이라 그러고 10년 이상만 내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령연금이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음으로 8번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가 산입. 네, 국민연금에서는 추가 산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배웠던 것으로 크레딧을 얘기를 합니다. 이 국민연금의 크레딧은 세 가지 크레딧이 있는데요. 어떤 크레딧이 있냐면 병역 크레딧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 크레딧이 있고, 그 다음에가 실업 크레딧이 있습니다. 병역은 뭐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병역과 출산은 2008년부터 시행이 됐고 실업은 2016년부터 이 제도가 있었는데 병역의 의무를 진 사람은 6개월 동안 추가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산입이 있습니다. 출산인 경우는 첫째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출산 크레딧은 첫째는 없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는 12, 셋째는 30, 넷째는 48, 다섯째는 50 이렇게 나옵니다. 교수님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외우냐 하면 여러분들 둘째 봤더니 같은 숫자가 있죠.
셋째 봤더니 같은 숫자가 있죠. 넷째 봤더니 같은 숫자가, 다섯째도 같은 숫자가 있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거의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30개월, 넷째는 48개월, 다섯째는 50개월의 추가 크레딧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실업은 얼마나 주느냐? 실업은 생애에 12개월만 줍니다. 12개월. 이 실업 크레딧은 내가 실업 상황인데 내가 내야 되는 연금액의 25%만, 그러니까 100% 내는 거 부담되니까 25%만 납입하면 그것을 납입한 가입 기간으로 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 크레딧이 굳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식을 보면 상수, 그리고 여기에 계산식이 있고 뒤에 보면 1 플러스 0.05n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이 n이 뭐냐면 20년 이상 추가 납입 연수예요. 만약에 여기가 12분의 n이라고 하면 추가 납입 개월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 12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12가 들어가면 12분의 n이라고 하면 추가 납입 개월수라고 보시면 되고, n이라고 적혀 있으면 추가 납입 연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 납입 21년을 냈어. 그러면 n이 1이 되죠. 그러면 원래는 이것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곱한 게 100%라 그러면 다시 이것을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5%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1년을 더 내면 5%, 내가 받는 연금액의 5%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 2년을 내면 5, 20 해서 10%. 와, 1년을 더 낼 때마다 5%, 10% 이렇게 5% 단위로 늘어나요. 엄청난 이자죠. 요즘 여러분들 통장에 저금해 보세요. 1% 이자 받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연금은 1년씩 20년을 넘어서 1년을 더 내면 5%, 2년을 더 내면 10%나 더 받아요. 3년을 내면 15%나 더 받아요. 그러니까 추가 납입 월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 임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삽입한다. 맞아요. 얼마? 6개월. 기간에 추가 삽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추가 산입에 대한, 아니에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병역 봅시다. 크레딧은 3가지가 있는데 병역의 사용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부담한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니까요. 12개월 맞아요.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맞아요. 사용자. 이거는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게 했어요. 대표가 보험료를 받았는데 대표가 보험료를 공단에다 납입하지 않았어. 그런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그리고 그 외의 기간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대표가 안 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공공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2차 분배에 관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2차 분배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1차 분배는 쉽게 얘기하면 토지나 어떤 노동이나 자본 등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을 1차 배분이라 그러고, 2차 분배는 이렇게 해서 이미 발생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재분배되는 것을 2차 분배라 그래요. 사회복지 서비스 당연히 복지 정책에 해당되니까 2차 분배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 충족한다. 맞아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별적 욕구 충족. 좋죠. 사회복지 서비스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 관계이다.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아니요. 공공부족.
사회보험은 뭐 그렇다 치고 공공부조 나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는데 받는다라 그랬죠. 그래서 공공부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기여 급여라 그러잖아요. 기여하지 않고도 받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뭐 해석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서 충족해준다. 자, 10번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재한 요보 아동의 국외 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에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요. 잘 대충 읽으면 맞죠 할 건데 보통은 함정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합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맞지 않게 보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입양특례법 3조에 보면 이 뒤에 부분은 그대로예요. 이거 입양특례법을 보면 이 뒤에 내용은 맞아요. 오케이. 그러나 이 앞에 내용 국외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시간상 읽어보시죠. 자, 복지 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의 경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경제학자는 언제 두드러진 역할을 하냐면 1929년 세계대공황이 발생되면서 후보 대통령에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여기에서 경제학자 케인즈가 그 역할을 하죠. 여기에서 엄청난 실업자가 있는데 후보 대통령은 이것을 잘 대처하지 못했고 루즈벨트는 잘 대처하죠. 무엇을 통해서?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 케인즈는 총수요의 증가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대공황 이전에는 대표적인 경제학자 하면 애덤 스미스, 국부론.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는 반드시 전제가 있었어요. 독과점이 없을 때. 어떤 전제? 독과점이 없을 때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세계대공황 이전에 엄청난 독과점들이 생겼죠. 그것으로 인해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상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독과점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루즈벨트가 당선이 되고 케인즈는 이 실업을 없애기 위해서 총 수요에 여기에서는 공급, 독과점, 공급에 중심을 뒀다 그러면 수요에 관점을 둔 경제 이론이죠. 그래서 총 수요를 중요시하는데 총 수요, 국내 내수라든지 수출,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는데 국내 내수가 돼요, 안 돼요? 대공황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외 수출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공황이기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국가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뭘 했어요? 네, 어떤 항만을 건설하고 댐, 철도를 놓고 이러한 작업들을 했죠. 이러면서 누가 들어가요? 노동자들이 여기에 일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니까 급여를 받아요. 급여를 받으니까 이분들이 소비가 이루어져요. 소비를 하다 보니까 멈춰있던 공장들이 가동이 돼요. 공장이 가동이 되니까 노동자가 필요해요. 노동자가 일을 하니까 여기에서 또 급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숭수효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두 가지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총 수요를 늘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유효수요. 정말로 유효한 수요를 늘려야 된다라는 유효수요 이론과 이렇게 사이클을 돌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라는 숭수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맞아요.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경기 불황을,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경기가 침체되겠죠. 맞습니다.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 돈을 은행에다 다 저축해버리면 투자가 감소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경기가 호황, 얘가 증가했더니 이렇게 호황이 되죠? 맞네요.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늘어날 확률이 크잖아요. 그리고 투자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투자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쓰레기통 모형은요, 가장 비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조직화된 무정부, 다시 말해 혼란 상태에서 쓰레기통 모형이 보통 발휘를 하게 됩니다. 체계가 잘 갖춰졌는데 쓰레기통 모형처럼 지저분한 데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조직화된 무정부, 어떠한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을 때, 그러니까 혼란 상태에 있을 때 거기에서는 쓰레기통을 뒤져도 가치 있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1번. 정책 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조직화된,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어요. 얘가 틀렸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으니까 기억을 지워봐요. 지웠어요. 여기 아니네요. 여기 기억을 지웠어요. 자, 그랬더니 기억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만 알았더니 이제 맞출 확률은 50% 늘었어요. 자, 니은.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 대한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다가 그 과정이 참여자도 다르다라고 했는데 맞거든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 혼란 속이니까 다 따로따로 돼요.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다 맞아. 그럼 리을을 봐야 되겠네요.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 아젠다가 결정된다. 각각. 이 쓰레기통 모형은 이렇게 흐름들이 각각 따로따로 노는 무정부, 혼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리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사회적 기업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이 언제 많이 활성화되느냐라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아는데 사회적 기업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줬어요. 자, 1973년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오일 쇼크가 생각나죠. 자, 이 오일 쇼크 이전에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 그래요? 사회 민주주의 사회라 그러고, 다른 말로 사민주의. 그 이유를 신자유주의, 다른 말로 신우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때는 케인즈 복지국가라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 복지에 대한 예산을 엄청 늘리죠. 그런데 신자유로 바꾸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되죠? 삭감이 되죠.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김진우는 복지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아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이제는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열정과 무관하게 내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김진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돈 안 줄 거야? 안 주면 하지 말라고? 아니, 나는 벌어서 할게. 그래서 기업의 아이템을 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번다라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돈을 번 것을 일반 기업과 같이 자기의 주머니, 호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사회복지 사업, 즉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영리 추구. 왜 사회적 기업이 나온지 아시겠어요?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복지 예산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어때요? 그 돈을 내가 벌어서 하겠다라는 것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것이에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영리 활동을 하는 거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회적 기업에는 자활 공동체, 협동, 사회적 회사 등이 있다. 맞습니다. 마을 기업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인증된다. 기억하십시오. 사회적 기업의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이다.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사회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 서비스 무엇인지 잘 아시죠? 자, 1번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는 이거 아니에요. 복지관이 있으면 복지관에서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호기가 사회 서비스죠. 사회 서비스. 그런데 이 복지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사회 서비스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윤 추구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사회복지 시설도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적 목표는 아닙니다.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욕구 충족에 당연히 우리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일을 합니다. 네 번째, 사회 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최대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뭐 있어요? 직업재활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자, 5번 사회 서비스의 수요자보다 공급자 지원을 증가시켰다. 아니죠. 점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15번 사회적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 간 이해의 대립 현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아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바로 잘못됐네.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사회복지 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맞아요. 기존 정책의 계산에 필요한 정보, 평가를 해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맞네요. 정책의 정당성 근거 했는데 이게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죠. 정책 평가는 사회복지 정책 이론의 형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데이터는 나중에 사회복지 정책 이론 형성에도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다 맞았네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일단 가장 큰 공통점은 뭐예요? 위험 분산이죠. 위험 분산의 기능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러한 의미들이 있겠죠.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 민간보험은 일단 민간은 뭘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영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의 어떤 투자자, 개인 투자의 욕구 충족, 개인 투자자의 욕구 충족에 기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서 관리비용이 어디가 많이 들어갈까요? 관리비용. 민간보험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쟁이라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관리비용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하더라도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민간보험을 하면 그 민간의 업체마다 다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합치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우리 보험료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용은 민간보험이 훨씬 높습니다. 봅시다. 옳은 것은입니다. 사회보험 급여는 철저한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아닙니다.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민영보험의 보험은요, 어떠냐 하면 개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더 많이 반영이 됩니다.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월 보험료를 뭐 50만 원씩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편에 따라서 5만 원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받을 때도 5만 원어치 받고 50만 원 내는 사람은 50만 원어치 받는 거죠.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것은 민간보험이죠. 민간보험.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4번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맞습니다. 사회보험료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좋은 단어 다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5번 민영보험의 재정 운영 방식은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영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우리가 국민연금은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연금 무슨 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사회보험과 공공구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재원,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료고 공공구조는 조세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상자는 사회보험은 보편주의고 공공구조는 선별주의에 입각합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권리성, 사회보험은 추상적이고 공공구조는 구체적이고 강하다. 잘못됐어요. 바뀌었어요. 공공구조는 내가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성이 약해요. 반면에 사회보험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지, 받을 건 받아야지 라는 권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약합니다. 바뀌었고요. 수급자는 사회보험은 기여한 것에 의해서 수급자가 결정이 되고 공공구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수급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맞아요. 사회보험은 예방적 차원이죠. 그래서 여기가 사전적이고 공공구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이미 자산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돼야만 그 이유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사후적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죠. 그래서 권리성이 아까 잘못됐었고 특징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미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빈곤 또는 불평등이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최근에 시험 동향을 보면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현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포용적 복지. 그러면서 어때요?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하겠다? 낮추겠다. 불평등이 상당히 지금 높잖아요. 그래서 불평등의 정도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곤이나 불평등에 대한 것이 국가 차원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에도 많이 녹여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빈곤을 계측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빈곤율, 빈곤 갭, 그 다음에 센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지니계수, 그 다음에 10분위 분배율, 다음 5분위 분배율. 여러분들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외워버리시세요. 김진흥 교수 강의 듣고 그냥 외워버리시세요. 문제 풀면서. 빈곤율은 말 그대로 빈곤한 비율이에요. A 집단과 B 집단이 있는데 기준선이 여기에요. 근데 A 집단은 빈곤선 밑에 이렇게 5명이 있고요. 위에 5명. B 집단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빈곤율은 10명 중에 5명이에요. 그죠? 곱하기 100 하면 50%예요. B 집단도 전체 10명 중에 5명이 기준선 밑에 있어요. 그래서 빈곤율은 A 집단과 B 집단의 빈곤율은 같은 거예요. 빈곤의 정태, 비율.
나타내는 것이에요. 빈곤 갭은 무엇이냐면 이 빈곤 이하의 이분들을 이 기준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A 집단은 그나마 비용이 적겠죠. 누구에 비해서? B에 비해서. B는 전부 다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 빈곤 갭은 누가 더 커요? B가 빈곤 갭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센지스는 이 둘을 합친 거죠. 자, 불평등 진위계수. 진위계수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해 버릴게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보면 로렌츠 가로축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 누적 인구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누적 소득이 들어가요. 자, 여기 제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10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을 줄 건데 이 10사람이 모두 다 평등하게 나눠 갖는다 그러면 얼마씩 나눠 가졌을 때 가장 평등한가요? 10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을 여기에서 줄 거예요. 가장 평등하게 나누면. 모두 다 한 사람이 10만 원씩 10사람이 다 가지면 100만 원이 n분의 1 딱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만 원씩 가졌을 때 가장 평등하게 분배된 거죠.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누적 인구. 1번의 사람이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여기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도 10만 원을 받았죠. 누적 인구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적 소득이야. 그냥 소득 아니에요. 누적 소득이기 때문에 앞에 10만 원과 다시 그 사람이 10만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받았을 때는 이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불평하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9사람은 땡전 한 푼 못 받고 맨 마지막에 10번째 사람이 모든 돈을 다 가져버리는 경우죠. 자, 그런 경우는 어때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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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째 사람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가장 평등했을 때 발생하는 직선이고 이렇게 니은자로 된 것은 가장 불평등했을 때 발생하는 직선이에요. 선이에요. 그런데 가장 평등하지도 않고 세상이라는 것이 가장 불평등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랬을 때 진위계수는 요 삼각형을 봐요. 이 그래프에서 밑에 이 삼각형 분에 이 호 있죠. 호를 둘러싸고 포함하고 있는 이 면적, 이 호의 면적입니다. 이게 진위계수입니다. 자, 진위계수. 요 면적이 가장 넓으면 이 모양이 되죠. 그래서 삼각형 대 삼각형은 1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진위계수가 1이 될 때는 가장 불평등할 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장 평등할 때는 이거기 때문에 이 면적이 생겨요? 안 생겨요? 면적 자체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가장 평등할 때는 진위계수가 얼마다?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좀 공간이 없지만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불평등을 얘기하는 건데 불평등한 게 좋은 거예요? 평등한 게 좋은 거예요? 평등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평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숫자잖아요. 그래서 10분위. 큰 거는 큰 게 좋은 것. 좋다라는 것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는 5분위 분배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러면 돼요. 자, 문제 풉시다. 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의 소득이 낮은 인구부터 가장 높은 순으로 인구 비율을 누적하여서 세로축은 인구의 소득을 누적한 비율로 그 대응점을 나타낸 곡선이다. 로렌츠 곡선은. 그래서 이 곡선 있죠? 이 곡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로렌츠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이다. 아니죠. 잘못됐죠. 1에 가까우면 뭐예요? 완전 불평등한 거죠. 완전 불평등. 가장 불평등한 겁니다. 이해 안 되면 영상 바로 앞에 살짝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분위 분배율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10분위 분배율에서 수치가 클수록 평등한 10분위 큰 거는 큰 게 좋은 거다. 10분위는 큰 게 평등 좋은 거다. 맞아요. 5분위는 작은 게 평등 좋은 거다. 맞아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빈곤율은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맞죠? 빈곤율. 그래서 싹 다 봤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기법. 국기법이 생활보호, 최저 생계비를 중심으로 개측되다가 2015년은 왜 2015년이냐면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대적인 어떤 변화들을 끼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화의 노력 중에 하나가 국기법의 개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최저 생계비를 개축으로 하던 것을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바뀝니다. 2015년 이전에는 통합 급여였다 그러면 중위소득 이후 여기에서는 맞춤형 급여로 바뀝니다. 맞춤형. 뭘로 바뀔까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바뀝니다. 생계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는 40% 이하, 주거는 45% 이하, 교육은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죠. 차상위 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위소득의 개념 아셔야 되는데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사람의 소득을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을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중위소득자는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중산층인데 왜 도와줘요? 그 정도면 살 수 있죠. 중산층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은 이 사람의 소득인데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보다 30% 이하인 사람 또는 40% 이하인 사람 45% 이하인 사람 50% 이하이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가운데 사람보다도 절반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는 중위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30%, 40%, 45%, 50% 이하의 소득자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고요.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다. 이상 잘못됐어요. 전부 다 이하이고 생계급여는 40도 아니고 30이에요. 교육급여는 30이 아니고 가장 높은 50입니다.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계와 의료는 보건복지부예요. 그런데 주거급여는 누가 해요? 주거. 교통. 교육급여는 어때? 교육부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이니까 1번은 일단 답이 나왔죠. 그리고 5번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하여 이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그럴 것 같죠. 우리가 뭐 이렇게 위임하고 이런 거 되게 안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일신전소권 뭐 이러면서. 근데 있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시설에 입소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잖아요. 생계급여가 시설급여로. 그래서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분배와 파레토의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거 파레토 개선이란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그래서 파레토의 정의상 소득 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급여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장기요양도 자주 나와요. 그리고 재가급여가 있어요. 이게 본인부담금이 여기는 20%, 재가급여는 15%예요. 시설은 어떤 요양원을 얘기를 하고 공동 요양, 공동 생활가정 있죠. 근데 여기에 요양 생활이라고 들어가요. 공동 요양 생활가정 이렇게 들어가면 요양이라고 들어간 곳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재가급여는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죄송합니다. 제 전공인데도 이렇게 버벅대네요. 방문 요양,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요양시설 있죠. 노인 요양시설 있고, 주야간 보호 있고, 그 다음에 단기 보호 있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여기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맞고 3번. 나머지 1, 2, 4, 5번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3번은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23번.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옳은 것입니다. 1번.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 자본 형성의 기회를 줄인다. 비정규직은 인적 자본 형성의 기회를 줄인다. 맞습니다.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주가예요. 자,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가와 강의를 하고 있는 저의 주가 누가 높습니까? 지금 액면상으로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높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나이로는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이 높은 거예요. 건강한 것으로 봐도 나이가 어린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학위로서는 저의 인적 자본이 높은 거지만, 그리고 1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는 제가 인적 자본이 높지만 기타 어떤 나이라든지 젊음이라든지 열정에서는 또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인적 자본이 낮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맞다라는 거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없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의 캐디라든지 보험 설계사, 이분들은 뭐 노동자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니고 좀 애매한 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입률이 어떻게 비정규직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없다가 아니라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니은을 다 뺍시다. 니은 다 뺍시다. 그러면 D급 봅시다.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에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 증가가 포함된다라고 봐야 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유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설명하려다가 까먹었어요. 자, 그 다음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식은 내가 얼마 받을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확정기여식은 내가 받는 것은 투자에 의해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홀라당 날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급여식 연금의 재정은 완전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그러시오 그랬으니까 네, 맞습니다. 확정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의 투자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까 확정기여식은 기여금과 투자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디귿.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서 투자 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확정급여식인 경우는 투자 위험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 위험에 대한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까 말했던 확정기여식이죠. 그래서 잘못됐네요. 확정기여식 연금제도에서는 물가상승, 경기 침체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 않죠.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면 직격탄을 맞는 거죠. 분산이 아니라. 그래서 분산 대응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하죠. 민감. 그래서 어떻게 홀라당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을 뺀 옳은 것은 항상 보셔야 돼요. 옳은 것은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은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 비대칭적인 정보, 역의 선택.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어느 것일까요? 자, 정답은 봅시다. 자, 긍정적인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어떤 거예요? 내가 우리 집 마당에 정원에 나무를 심었어요. 마당에 나무를 심었더니 좋은 공기가 발생하는데 그거 나만 맡아요. 이웃들도 다 그 공기 가져가요.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같이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 의해서 개인들은 나무를 심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가 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맞습니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내가 아주 오래된 차가 있어서 매연이 엄청나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또 이 차를 애지중지해서 매연이 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러면서 운전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 매연 나만 맡아요. 이웃들도 다 맡아요. 이웃들도 다 맡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제재하지 않으면 뭐예요? 김준호는 계속 자기 차 운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대칭적인 정보. 여러분들 의료 정보가 누가 더 많죠? 제가 많아요? 의사가 많아요? 의료 시술에 대한 거. 의사가 많죠. 국가에서 개입하자면 의료비를 2배, 3배 막 덤핑하겠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 됩니다. 역의 선택. 역의 선택은 어때요? 어떤 사람만 가입해요? 위험한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난 아마 사고 날 확률이 높아 하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민간보험에 놔두면 민간보험 홀라당 망하겠죠. 그래서 강제 가입식으로 국가에서 시장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아마 5번일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기출문제 한번 푸는데 1시간이 더 넘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계가 없어요, 여기. 아무튼 여러분들 어때요? 이 하나를 하면서 정책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정도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더 보시면서 확실하게 익히고 제가 다음에 정책론 바로 작년 18회인가요? 18회 영상을 올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설명했던 것이 18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이 과목 플러스 모든 과목의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기를 권하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드시 1급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